사랑한다, 아가야. 천재 아기를 주운 과부 며느리 그 아이의 정체는 비단 방석이 깔린 상석에 앉아 붓대를 휘두르며 호통을 치는 이는 고작 7살 꼬마헌데 그 앞에는 내로라 하는 양반 어른들이 줄을 서서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제1의 거상이라는 김행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삼정승 중 한 명인 좌의정마저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꼬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세상의 풍파를 겪은 노련한 책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조선 팔도의 비밀과 돈줄을 쥐고 흔든다는 이 천재 소년 다미의 대명은 놀랍게도 구덕이었으니 비바람치는 똥통 옆에 버려져 짐승처럼 기어다니던 피덩이가 어찌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는 애늙은이 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주운 과부 며느리는 왜 시댁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데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기막힌 인생, 역전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냉랭하고 숨막히는 곳은 바로 과부 며느리가 사는 양반댁 안채였습니다. 한양 북촌 100년 넘게 벼슬을 해온 명문가 정씨 가문,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격 있어 보였지만 그 안은 권력과 욕심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방 하나를 얻어 살면서도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했던 여인 소씨 부인 25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댁에 남았지만 시어머니 홍씨는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눈엣 가시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집안일은 온통 소씨에게 떠넘기면서도 밥상에는 찬밥 한 덩이, 국물 한 그릇만 던져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홍씨가 소씨의 방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이년아, 아직도 자고 있어? 해가 중천인데. 사실 해는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씨는 전날 밤 자정이 넘도록 빨래를 하고 겨우 2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곧 더 큰 화를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곧 일어나겠습니다. 소씨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홍씨는 소씨의 얼굴을 차갑게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집이 과부로 살면서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재수도 없게 아들 낳지도 못한 주제에 이 집에 붙어서 산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홍씨의 말은 독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소씨는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오늘 안에 안채 마루 청소하고 뒤뜰 잡초 뽑고 장독대 항아리 전부 닦아놓아라. 그리고 저녁 전까지 시어른 옷 10벌을 빨아서 말려놓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예, 어머님. 소씨는 고개를 숙이며 밥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며칠을 못 씻었는지 꾸질꾸질했고 옷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양반가 규수로 자라 고운 비단옷을 입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인들도 그녀를 깔보며 비웃었습니다. 과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차라리 절에나 가서 비구니가 될 것이지. 쯧쯧. 아들도 못 낳고 남편만 죽이고 저런 년이 집안에 있으니 애군이 들어오는 거야. 소 씨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만 이를 갈았습니다. 무식한 것들, 저렇게 살면서도 체면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어휴헌데 소 씨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계산하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처지는 비참했지만 머리만큼은 누구보다 명석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허세와 위선, 하인들의 간사함을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바보인 척, 순한 양인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 씨는 뒷간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앙, 으앙.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소 씨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뒷간 옆 똥통 근처 비에 젖은 거적대기 속에서 갓난아기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어둠 속에서 아기의 모습은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소 씨는 황급히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거적대기 하나를 겨우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덩이처럼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몸에서는 똥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잘리지 않은 채 질긴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소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어쩌나 내가 키울 수도 없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기와 자신의 처지가 다를 게 뭐가 있나 하고 둘 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둘 다 누구 하나 걷어주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목숨이었습니다. 소 씨는 결심했습니다.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자. 그녀는 거적대기를 풀고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소 씨는 몰래 자신의 골방으로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 씨는 부엌에서 물을 데워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그자 아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소 씨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 씨는 자신의 속옷을 찢어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기를 돌보며
젖을 물렸습니다. 젖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으니까요. 대신 쌀뜨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기는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빴던 숨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소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라 나처럼. 억울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라. 소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 씨는 아기를 구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똥통 옆에서 주었으니 구덩이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천한 이름이었지만 소 씨는 이 이름이 오히려 아이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너무 귀한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시샘한다는 속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 홍 씨가 소 씨의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 씨는 황급히 아기를 이불 속에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홍 씨는 발걸음을 성큼성큼 옮기더니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홍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찢어질 듯 커지고 입이 비뚤어졌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어디서 주워온 거지? 새끼를 집안에 들였어? 홍 씨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소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잘 키우기는 당장 내다버려. 이 집안에 천한 거지. 새끼를 들였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정씨 가문이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홍 씨는 아기를 집어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몸을 날려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제 목숨입니다. 이 아이를 버리라 하시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소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씩씩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죽겠다고 버티니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죽이면 그것 또한 집안의 불명예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홍 씨는 결국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키워라. 대신 그 아이가 밥이나 축낼 뿐이면 당장 내쫓는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집안일을 2배로 해라. 이 아이 먹여 살리는 값은 내가 갚아라.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 씨는 눈물을 닦으며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그렇게 구덕이는 소 씨 부인의 손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구덕이를 집안의 수치라 여겼습니다. 거지. 새끼가 양반댁에 웬 말이냐? 저런 놈을 키우다간 집안에 애군이 들어온다. 과부가 혼자 사는데 애까지 주워왔다니 필시 무슨 수작이 있는 게 틀림없어. 하인들도 구덕이를 괴롭혔습니다. 음식을 던져주며 비웃었습니다. 야, 구덕이, 이거나 먹고 꺼져라. 구덕이는 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워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4~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세상의 냉대가 무엇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밤마다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구덕아, 울지마, 엄마가 있잖아.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소 씨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구덕이는 그 품에 안겨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구덕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헌데 구덕이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7살 먹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70살 먹은 노인보다 더 노련하고 냉소적인 영혼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타고났지만 천한 신분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비운이 신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덕이는 사랑채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의 청지기 박서방이 샘을 못해 끙끙거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주판을 앞에 놓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쌀 10마지기에 섬당 2냥씩이면 콩 5섬에 섬당 1냥, 오전씩이면 거기다 무명 10필에 이게 도대체 얼마야? 종이에는 숫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계산이 도통 맞지 않아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구덕이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쌀 10마지기면 20섬이니 40냥 콩, 5섬이면 7냥 오전, 무명 10필이면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냥 정도 합치면 67냥 오전. 구덕이의 머릿속에서는 주판알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튕겨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주판을 튕기다 말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모르겠다. 대충 50냥이라고 보고하자. 그때 구덕이가 슬그머니 다가가 박서방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그거 67냥 오전이요. 구덕이는 입을 열 때마다 턱이 떨렸습니다.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뱉어낸 계산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뭐라는 거야? 썩 꺼져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구덕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바보 67냥. 오전 쌀값 40냥, 콩값 7냥 오전, 무명값 20냥 합치면 67냥 오전이라고요. 구덕이가 끈질기게 말하자 박서방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주판을 튕겨보았습니다. 딱딱딱딱 주판알이 움직이고 박서방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확히 67냥 오전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 이 녀석? 봐라, 제법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계산을. 박서방은 기특하다는 듯 구덕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더니 먹다 남은 딱딱한 누룽지 조각 하나를 바닥에 휙 던져주었습니다. 자,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구덕이는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누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해준 계산 덕분에 자그마치 17냥 오전이나 아꼈으면서 고작 썩은 누룽지 조각으로 퉁치려고 하다니. 이래서 장사치 놈들이란 믿을 게 못돼. 하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더기는 굽실거리며 누룽지를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으로는 고맙다 말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빚을 꼭 갚아주리라 구더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향긋한 향내가 풍겨오더니 사람들 사이로 비단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소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소씨는 고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쌀이 참 좋아. 보이네 주인장, 이거 햇살이죠? 박서방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 하나가 제 발로 걸어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이게 바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다는 2000쌀 아닙니까? 특별히 싸게 드릴 테니 넉넉히 가져가시지요. 박서방은 호들갑을 떨며 되박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더기는 쌀가마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구더기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맹탕 같은 여자를 봤나? 딱 봐도 묵은 쌀에 곰팡이가 핀 걸 햇살이라고 속는데 그걸 믿어? 어휴 얼굴만 예쁘면 뭐해? 머리가 텅 비었구먼. 구더기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헌데 박서방의 손놀림이 수상했습니다. 쌀을 퍼담는 되박이 묘하게 두꺼워 보였던 것입니다. 구더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서방은 쌀을 수북이 담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돼 밑바닥을 살짝 눌렀습니다. 찰칵 미세한 소리와 함께 되박 안에 쌀이 쑥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중 밑바닥이구나. 구더기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중 밑바닥을 쓴 사기 되박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한 되지만 실제로는 7 홉밖에 들어가지 않는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저 도둑놈이 구더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끼어들어봤자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맹탕 같은 여인의 해사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구더기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똥통 옆에 버려진 자신을 주워 키워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밤마다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자신의 밥을 나눠주던 사람, 추운 겨울밤 자신을 품에 안고 재워주던 사람. 소씨가 엽전 꾸러미를 건네려는 찰나 구더기가 튀어나갔습니다. 잠깐, 이 도둑놈아. 구더기는 박서방의 손을 낚아채며 되박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콰당, 요란한 소리와 함께 되박이 깨지면서 숨겨져 있던 이중 밑바닥 장치가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쌀 사이로 교묘하게 깎아 만든 나무 판자가 뒹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되박의 이중 밑바닥을 숨겨놨네. 아니, 저 쌀가 양반이 손님을 속이고 있었단 말이야? 소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깨진 되박과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어디서 행패야?
네가 뭘 안다고. 박서방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구더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또다시 매질이 시작되겠구나. 지난 7년간 수없이 맞아왔던 매질이 떠올랐습니다. 하인들에게, 동네 아이들에게, 심지어 개한테까지 물리고 차이며 살아왔습니다. 허나 몽둥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추시오. 소씨가 박서방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고운 비단치마가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씨는 떨고 있는 구더기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손찌검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소? 비켜요, 마님. 이놈이 내 대박을 깨뜨렸단 말이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니요? 소씨가 깨진 대박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대박에는 이중 밑바닥이 있어. 겉으로는 한 대짜리지만 실제로는 7억밖에 안 담기는 사기 대박이요. 당신은 지금까지 손님들을 속이고 쌀값을 부풀려 받아온 것 아니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쌀값이 왜 비싼가 했더니 나도 저 집에서 쌀 쌌는데 며칠 만에 동이 난 게 이상했어. 사기꾼이었구나. 박서방은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재수 없네. 야, 너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박서방은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장 바닥에 남겨진 소씨와 구더기는 쭈뼛거리며 소씨의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제 더러운 손때가 고운 비단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구더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옷을 더럽혀서. 공교롭게도 소씨가 쪼그리고 앉아 구더기와 눈을 맞췄습니다. 향긋한 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똥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온기였습니다. 소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날 구해 줬구나. 구더가 고맙다. 소씨는 빙그레 웃으며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구더기의 얼룩덜룩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세상에, 구더기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 밥은 먹었니? 가자, 어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소씨는 더러운 구더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구더기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소씨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이 여자 진짜 바보인가? 나 같은 거랑 엮여서 뭐 하려고? 지갑이나 털릴 텐데. 구더기는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왠지 그 따뜻한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더기는 소씨의 손에 이끌려 양반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양반댁은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하인들의 비웃음이 어우러진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소씨는 구더기를 데리고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부엌에서 물을 데워왔습니다. 자, 씻자. 깨끗이 씻고 밥 먹자. 소씨는 구더기를 씻겼습니다. 구더기는 생전 처음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던 냉기가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씨는 자신의 어릴 적 옷을 꺼내 구더기에게 입혔습니다. 비록 낡고 헤어진 옷이었지만 구더기가 입던 누더기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밥상에는 쌀밥과 고깃국이 올라왔습니다. 구덕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먹어. 천천히 먹어. 구덕이는 허겁지겁 밥을 삼켰습니다. 소씨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그때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시어머니 홍씨가 장부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씨, 이번 달 결산 좀 봐줘. 쌀값이랑 포목값이랑 도통 계산이 안 맞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홍씨는 구덕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거지 새끼한테 밥을 먹이고 있어? 쌀이 남아도니 찬밥이나 주지. 어머님, 아이가 배고파서 됐어. 말대꾸하지 말고 이 장부나 좀 봐. 소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여인은 장부를 이리저리 뒤적였지만 눈동자는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그저 종이 위를 방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덕이는 밥을 먹다 말고 곁눈질로 장부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 저 여자 까눈이구나. 화려한 며느리였지만 소씨는 글을 읽을 줄도 셈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시장 장사치들에게 매번 속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구덕이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밥값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구덕이가 소씨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리 줘봐요. 놀란 홍씨가 물었습니다. 어머, 내가 글을 알아? 구덕이는 대답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붓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숫자를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쌀가의 놈들이 지난달에도 2냥을 더 청구했군. 주단집은 비단값을 2배로 불렸고 기름집은 참기름을 들기름으로 바꿔치기 했네. 아주 호구 잡혔어. 구덕이의 머릿속에서는 주판알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튀겨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거침없이 숫자를 고쳐 써내려갔습니다. 붉은 먹물로 잘못된 부분을 긋고 옆에 정확한 금액을 적어 넣었습니다. 여기 쌀값 실제로는 30냥인데 40냥으로 청구했어요. 여기 비단값 한 필에 2냥인데 4냥으로 올려받았고요. 구덕이의 붓끝이 종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여기 이거 다 사기예요. 합계는 120냥이 아니라 80냥이에요. 40냥이나 더 받아먹은 거예요. 순식간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홍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틀렸으면 제 목을 내놓겠어요. 홍씨는 서둘러 주판을 꺼내 계산을 해봤습니다. 딱딱딱딱. 주판알이 움직이고 홍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이구나. 소씨는 붙든 구덕이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떨고 있는 작고 여린 손. 허나 그 붓끝에서 나오는 힘은 천하장사 못지않게 단단했습니다. 소씨는 와락 구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너 천재구나. 소씨의 품은 따뜻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구덕이는 숨이 막혔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소씨가 구덕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구덕이가 뭐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담이다. 담이. 담이요? 그래. 세상의 이야기를 다 담으라고 담이. 그리고 그 큰 그릇에 좋은 것만 가득 담으라고 담이. 소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인은 짐승처럼 살던 아이에게서 진흙 속에 감춰진 연꽃 같은 재능을 본 것이었습니다.
담이라. 촌스럽긴. 담이는 짐 콧방귀를 뀌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덕에서 담으로, 똥통에서 양반댁으로, 그렇게 애늙은이 천재 소년과 맹탕 며느리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이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담게 될 세상의 이야기가 단순히 장부 속의 숫자가 아니라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와 피 튀기는 싸움이 될 줄은 말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담이가 있는 방 안은 난생 처음으로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남편 정판서에게 보고했습니다. 영감, 그 거지 새끼가 계산을 할 줄 압니다. 그것도 어지간한 서방보다 훨씬 정확하게요. 정판서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뭐, 7살짜리 꼬마가? 네, 직접 봤습니다. 장부를 훑어보더니 단번에 잘못된 부분을 다 찾아냈어요. 우리가 40냥이나 사기당한 걸 밝혀냈습니다. 정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런 재능을 가진 아이라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놈을 두면 언젠가 우리 집안의 비밀까지 들킬 수 있어. 정판서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지. 쓸모가 있으면 쓰고 위험해지면 그때 처리하면 되니까. 양반댁의 밤은 낮보다 음험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담장을 스치며 울부짖으면 한양에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술과 웃음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러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침한 사랑채 한 구석, 병풍 뒤 그림자 속에 담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담이를 양반댁에 두는 명청이 취급했습니다. 꾸질꾸질한 때를 벗기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제법 인물은 환해졌지만 입만 열면 말을 더듬는 탓에 모두가 그를 모자란 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술상 좀 치워라. 예, 갑니다. 담이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술병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담이의 눈과 귀는 술에 취해 혀가 풀린 양반들의 입놀림을 맹수처럼 쫓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대 김대감, 이번에 며느리를 들인다더니 그게 사실은 빚 대신 받아온 거였군. 쯧쯧, 짐승만도 못한 놈. 박진사 저 양반은 또 시작이네. 나라에서 준 구율미를 빼돌려 자기네 곳간을 채워. 그러고도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나? 이번에 과거 시험 문제가 누출됐다던데 그거 우의정 아들 때문이라던데? 담이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술상의 얼굴을 묻고 낄낄거리며 내뱉는 비밀들, 매물이 오가는 은밀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담이의 머릿속 서랍에 차곡차곡 분류되어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담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걸레질을 했습니다. 인간들이란 입으로는 공자 맹자를 외우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게 취미라니까. 차라리 똥통 옆에 살던 때가 더 깨끗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담이가 양반댁에 살아있는 비밀 장부가 되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던 거상 배씨였습니다. 그는 술상을 뒤집어 엎으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돈주머니 어디 갔어? 쾅!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소씨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아니, 배행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배씨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소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니?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내 전대에 차고 있던 돈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예, 그게 무슨...
여기에는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어음과 은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1000냥어치가 넘는다고. 배 씨는 옆에서 시중을 들던 어린 하녀 초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2년이 훔쳐갔지.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2년이 슬쩍한 거 아니냐고. 초이는 이제 15세 된 아기 하녀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손도 안 댔습니다. 저는 그냥 술만 따르고 있었어요. 거짓말 마라. 이 방에는 너랑 나 단둘뿐이었다. 2년이 안 훔쳤으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란 말이냐? 배 씨가 손을 들어 초이의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소 씨가 다급하게 배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행수님, 진정하십시오. 초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비켜라. 이 기반 것들은 다 한 통 속이야. 내 오늘 2년의 손목을 잘라서라도 돈을 찾아낼 테다. 배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힘없는 소 씨가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랑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흥 다 떨어지게. 하녀가 도둑질을 했나 보네. 저런 것들은 손목을 잘라야 정신을 차리지. 병풍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미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른 척 했겠지만 넘어진 소 씨가 신음하는 것을 보니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초의 누나는 가끔 다미에게 몰래 꿀떡을 챙겨주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미는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 씨 앞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아이의 목소리에 배 씨가 멈칫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웬 조그만 녀석이 짝다리를 짚고서 있었으니까요. 배 씨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꼬마 녀석이 너 소씨가 주워온 거지 새끼 아니냐? 맞아요. 저 거지 맞고요. 다미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행수님, 거지는 거지끼리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저 초의 누나는 돈 안 훔쳤어요. 배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냐? 다미는 초이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누나 손 좀 보세요. 배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초이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초이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습니다. 매일 빨래와 청소를 하며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미가 말했습니다. 행수님, 돈 주머니는 비단으로 된 전대 아닙니까? 저렇게 거친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만지면 실이 걸려요. 그런데 행수님 전대에는 실 하나 걸리지 않았죠? 배 씨가 황급히 자신의 옷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걸린 게 없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다미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행수님, 초의 누나는 키가 작아요. 행수님 전대는 허리춤에 차고 계셨고요. 누나가 슬쩍 하려면 행수님 허리에 손을 대야 하는데 그럼 행수님이 못 느끼셨겠어요? 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행수님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없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럼 화장실 가기 전에는 전대가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지. 다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행수님은 술에 취하셔서 비틀거리셨어요. 제가 봤어요. 화장실 가실 때 담장에 부딪히셨잖아요. 배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술을 좀 마셔서 담장에 부딪힐 정도로 취하셨으면 전대가 떨어진 걸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다미는 손가락으로 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시던 길에 떨어뜨린 거 아닐까요? 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사람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담장 근처 풀숲 속에 비단 전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배 씨가 황급히 주워들었습니다. 안에는 어음과 은자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미는 팔짱을 끼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행수님, 사람 의심하시기 전에 본인 주머니부터 챙기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배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초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초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 씨가 다가와 다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다미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그때 사랑채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정판서였습니다. 그는 다미를 차갑게 응시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꼬마 녀석? 예사롭지 않군. 저런 녀석을 두면 언젠가 우리 집안의 비밀까지 들킬 수 있어. 정판서는 음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곧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 저놈을 처리하자. 그날 밤 다미는 소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 씨가 다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다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소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절대 널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다미는 안심한 듯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다미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시아버지 정판서는 다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소 씨는 다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판서의 서재에서는 음흉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판서와 그의 신복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 그 꼬마 녀석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저놈이 계속 이러다간 우리 집안의 비밀까지 들킬 것입니다. 신복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처리해야 해. 정판서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가 목숨 걸고 지킬 텐데. 소 씨? 그 계집년도 같이 처리하면 되지. 또 다른 신복이 말했습니다. 정판서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수가 있다. 조만간 한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 청나라 사신단이 황금 옥불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이용하면. 대감 무슨 뜻이신지? 불상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는 거야. 소 씨한테. 신복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소 씨는 옥에 갇히고 그 꼬마 녀석은 자연스럽게 내쫓을 수 있겠군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정판서는 잔을 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어둠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대로 귀한 손님이 정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청나라 사신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으로 만든 옥불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상은 눈부시게 빛났고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판서는 사신단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사랑채는 떠들썩했습니다. 다미도 심부름을 하기 위해 사랑채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미는 황금 불상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게 바로 소문의 황금 불상인가? 저렇게 비싼 걸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날 밤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고 사람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상이 없어졌다.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황금 옥불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랑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정판서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불상이 사라졌소.
분명 여기 괴짝에 넣어뒀는데. 사신이 괴짝을 뒤졌지만 불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판서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오? 이 방에 누가 들어왔소?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소씨 마님께서 술상을 치우러 들어오셨습니다. 정판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씨를 당장 불러오너라. 소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예,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이 방에 들어왔다지? 예, 술상을 치우러 잠깐. 그럼 내가 불상을 훔쳤구나. 소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님, 저는 그런 일. 변명 마라. 증거가 있다. 정판서는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소씨의 방으로 달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 소씨 마님 방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하인이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황금 불상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소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제가 왜 저걸? 인연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당장 관가에 넘겨라. 정판서가 호통을 쳤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소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다미는 사랑채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잖아. 마치 짜고 친 고스톱 같은데? 다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판서의 표정, 하인의 움직임, 사신의 반응. 모든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기다려.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어머니는 술상을 치우러 들어갔다. 그럼 그때 불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미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기 전 괴짝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것을. 그럼 그때 이미 불상은 없었다는 거잖아. 그럼 누가? 다미는 정판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정판서는 겉으로는 분노한 척하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 영감탱이. 웃고 있잖아. 다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어머니를 없애기 위한 음모다. 다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씨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뛰어나가 소씨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정판서가 다미를 밀쳤습니다. 비켜라, 이 거지 새끼야. 다미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소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소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마 안 돼. 너까지 다칠까봐 두려워. 그냥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싫어요. 어머니는 제 목숨이에요. 제가 꼭 구할 거예요.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씨는 끌려가며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미의 그 작은 몸이, 떨리는 주먹이, 눈물 흘리는 얼굴이 소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마,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소씨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소씨는 죄인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판서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녀는 명백한 도적입니다. 황금 불상을 훔쳐 자기 방에 숨겼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판결은 명백하구나. 소 씨는 잠깐. 그때 관아 문이 벌컥 열리며 어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7살짜리 꼬마 다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녀석이. 다미는 사또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 어머니는 억울합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담이라고 합니다. 소씨 마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겨우 7살짜리 꼬마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사또 나으리, 저는 비록 어리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압니다. 제 어머니는 결백합니다. 다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또는 흥미로운 듯 턱을 괴었습니다. 재미있구나. 좋다. 내 말을 들어보지. 하지만 만약 내 말이 헛소리라면 너도 함께 벌을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미는 고개를 들어 정판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판서는 불안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다미가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 불상이 어머니 방에서 나왔다고요. 그렇다. 그게 바로 증거 아니냐? 하지만 그 증거가 가짜라면요? 그리고 진짜 도둑이 저기 앉아 있다면요? 다미는 손가락으로 정판서를 정면으로 가리켰습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판서를 도둑이라 지칭하다니. 정판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 미친놈이.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다미가 말을 끊고 쳐들어갔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대감?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그 더러운 연극이 끝날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다미는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에게 딱 식경한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소리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식경이라. 사또는 정판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판서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딱 식경이다. 그 안에 증명하지 못하면 내 놈의 혀를 뽑아 성문 앞에 매달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미는 몸을 돌려 정판서의 신복이자 사건 당일 경비를 섰던 하인들의 우두머리 거칠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칠이는 팔짱을 낀 채 다미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뭐야, 꼬맹이. 나한테 볼 일 있냐? 다미는 거칠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도둑이 불상을 훔쳐서 수레에 싣고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했죠? 그래, 내가 놈들의 뒷덜미를 잡을 뻔했는데 워낙 빨라서 놓쳤다. 그 수레는 무거웠나요? 당연하지. 황금 불상이 들었는데 바퀴가 땅에 확 박힐 정도로 무거웠어.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무거웠다. 갑자기 관중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도둑의 수레는 황금 불상을 실어서 아주 무거웠답니다. 그리고 다시 거칠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 그날 밤은 비가 왔나요? 안 왔나요? 이 녀석이 바보냐? 억수같이 쏟아졌잖아. 맞아요. 진흙탕이었죠. 다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가 듣기로 그날 밤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수레의 바퀴 소리는 달각달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진흙탕길을 가는 무거운 수레는 쩍하고 땅을 찢는 소리가 납니다. 바퀴가 진흙을 파고드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수레는 달각달각 튀어올랐어요. 마치 작은 돌멩이 위를 굴러가듯이. 다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저씨, 쌀 한 가마니도 안 실린 빈 수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진흙탕 위를 날아다닙니까? 거칠이의 얼굴이 당황으로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봤어. 바퀴가 푹 꺼져 있었다고. 봤다고요? 다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횃불도 꺼져 있었는데 바퀴가 꺼진 걸 눈으로 봤다고요? 아저씨는 고양이 눈입니까? 그건 느낌이 그랬다는 거지. 느낌? 법정에서 느낌을 증언합니까? 다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저씨 말이 맞다고 치죠.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미는 이번엔 정판서 쪽에 서 있는 다른 하인을 지목했습니다. 저기 공보 아저씨. 아저씨는 그날 불상을 괴짝에 담아서 별채로 옮겼죠? 그렇다. 괴짝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어땠나요? 어땠냐니? 엄청 컸지. 쿵 하고 땅이 울릴 정도였어. 그렇죠. 황금은 무거우니까요. 다미는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황금은 무겁지만 물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불상은 훼손을 막기 위해 비단으로 감싸서 괴짝에 넣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내려놓을 때 소리는 충격을 흡수해서 둔탁하게 울려야 합니다. 다미는 바닥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괴짝을 내려놓는 소리는 쿵 하고 튀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안에 딱딱한 돌덩이나 쇠뭉치가 들어있을 때 나는 반발력 있는 소리였죠. 다미는 돌멩이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딱! 튀어오르는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안에 든 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 채워 넣은 돌덩이였습니다. 관중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판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놈, 내 놈의 그 아른 귀 하나로 감히 판서의 하인들을 모함하느냐? 소리, 흥, 그따위 주관적인 느낌이 무슨 증거가 된다는 말이냐? 다미는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는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적? 거칠이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가 지금 정판서 댁 뒷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미는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수레의 바퀴 자국입니다. 정판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들어올 때 괴짝을 싣고 온 수레의 바퀴 자국은 깊게 파여 있습니다. 안에 돌덩이를 잔뜩 채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나갈 때 도둑이 타고 갔다는 수레의 바퀴 자국은 아주 얕습니다. 빈 괴짝만 싣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미는 사또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지금 당장 포조를 보내 정판서 댁 뒷문 진흙 바닥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호라, 일리가 있구나. 여봐라, 당장 정판서 댁으로 가서 바퀴 자국을 탁본 떠오너라. 정판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놈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오. 저놈이 아무리 혀바닥을 놀려봤자 사라진 불상이 나오지 않는 한 범인은 소시다. 정판서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바퀴 자국만으로는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으니까요. 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판서는 다미가 무서워서 우는 줄 알고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무서우냐? 억울하냐? 허나 다미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걸려들었어.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늙은 여우. 다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증이요? 불상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 찾아봐라. 정판서가 소리쳤습니다. 다미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정판서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대감. 대감의 신발에는 왜 푸른 이끼가 묻어 있습니까? 정판서의 웃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신 밑창과 옆면에 거무튀튀한 진흙과 함께 푸른 이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감의 신발은 젖어 있었고 그늘진 곳에서만 자라는 이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관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맑은 날 대감만이 진흙과 이끼를 밟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간에서 가장 은밀하고 해가 들지 않으며 축축한 곳. 다미는 다시 정판서를 향해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대감댁 뒤편 장독대 밑 정판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새벽 대감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소리를요. 다미는 눈을 감고 그날의 소리를 음조렸습니다. 우우. 그건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항아리가 울리는 공명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들리던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 썩은 장판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죠. 다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사또 나으리, 지금 당장 정판서 댁을 수색하십시오. 안채 뒤편 장독대 밑을 파보십시오. 그곳에 묻힌 항아리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는 황금 옥불상이 울고 있을 겁니다. 관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판서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포졸은 지금 당장 관군을 이끌고 정판서 사가로 가라. 장독대 밑을 샅샅이 뒤져라. 다미는 털썩 주저앉은 정판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탈을 쓴 악마처럼 해맑지만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감, 감옥밥이 맛집이라던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관군이 떠난 관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가느다란 빗줄기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흡사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정판서는 부채를 쥔 손을 떨며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깊은 땅속을 어찌 알겠어? 하지만 정판서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가장 선두에 선 포졸의 말 안장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로 감싼 묵직한 물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외쳤습니다. 찾았느냐? 포졸이 말에서 뛰어내려 붉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자 흐린 하늘 아래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 옥불상. 허나 그 고귀한 불상의 몸체에는 젖은 흙과 푸른 이끼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정판서 댁 뒤편 장독대 밑 땅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7살 꼬마가 판서를 이겼다. 정판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함정이다. 이건 모함이야. 저 꼬마 놈이 범인이야.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미는 천천히 정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대감집에 몰래 묻었다고요? 그렇다. 너 같은 놈이. 저는 7살입니다. 제 키만한 담장을 넘어서 저 무거운 불상을 들고 수많은 사병들의 눈을 피해 땅을 파고 묻는다. 다미는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미는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판결을 내려주시죠. 사또가 관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대역죄인 정판서를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정판서의 양팔을 꺾었습니다. 정판서는 끌려가며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미는 정판서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반역이 아니라 인과응보입니다.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대감. 당신은 황금의 무게만 계산했지 사람의 목숨 무게는 계산에 넣지 않았으니까요. 정판서가 끌려가고 소 씨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풀려난 소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미는 쭈뼛거리며 소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소 씨가 고개를 들어 다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와락 다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마, 내 새끼,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소 씨는 다미를 품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다미는 소 씨의 품에서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나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미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담으라고 어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다미라,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하는구나. 사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조정에 장계를 올려 너의 공을 치하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느냐? 관직을 원하느냐?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인 다미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허나 다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정승판서요? 방금 끌려간 정판서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다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벼슬아치라는 게 껍데기라 하지 속은 시커먼 거 다 압니다. 이 녀석 보기에 그럼 재물을 원하느냐? 재물이었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오래가는 신리를 원합니다. 오래가는 신리? 다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째, 우리 어머니의 죄를 완전히 사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누구도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령을 내려주십시오. 사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좋다. 그건 당연히 해주마.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다미는 사또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사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미가 속삭였습니다. 관아에 들어오는 조보와 각 지방의 물가장부. 그거 저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십시오. 응? 그건 왜? 돈은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속에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또는 멍하니 다미를 바라보다가 이내 무릎을 탁 치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으하하, 대단하다, 대단해. 7살 꼬마가 정보의 가치를 알다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좋다, 내 약속하마. 다미는 씩 웃으며 소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벼슬은 빌려먹는 목숨이지만 실리는 영원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이 정보 쪼가리로 어머니를 조선 제1의 부자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소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정판서가 몰락하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한양의 바람에는 어느덧 훈훈한 봄내음이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판서 댁은 정몰되어 관에 귀속되었고 소 씨와 다미는 그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정판서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양반댁의 냉랭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술 냄새와 비웃음이 가득하던 담장은 허물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큼지막한 현판 하나가 새로 걸렸습니다. 만사 해결소 마이너스 담당. 자, 줄을 서시오. 새치기 하다 걸리면 상담료 2배요. 만사 해결소의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 7살 꼬마 점장 다미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청마루 상석에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조그만 아이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붓을 탁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다음 손님. 쭈뼛거리며 들어온 사람은 포목점을 하는 김서방이었습니다. 아이고, 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 들여온 명주 비단이 도통 팔리질 않아서 제발 살길 좀 열어주십시오. 김서방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다미는 한숨을 쉬며 옆에 쌓인 조보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휘갈겼습니다. 지금 북쪽 평안도 지방에 혹한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직 날이 차서 명주 비단이 귀하다네요. 게다가 한양에서는 비단값이 떨어졌지만 평안도에서는 아직 비싸요. 지금 당장 물건을 싣고 평안도 의주로 가세요. 거기 장터에 내놓으면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김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김서방이 연신절을 하며 물러갔습니다. 다미는 붓을 돌리며 옆에 있는 엽전함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복채는 넣고 가셔야죠. 정보료는 수익에 일할 아시죠? 김서방이 두둑한 돈 주머니를 넣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손님은 전라도에서 올라온 곡물 상인이었습니다. 점장님, 쌀값이 언제 오를까요? 다미는 조보를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보름쯤이면 오를 겁니다. 경상도 쪽 가뭄이 심해서 수확량이 줄었거든요. 지금 사두면 한 달 후에 2배 값을 받을 수 있어요. 허허, 역시 점장님.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다미는 조보와 장부를 보며 각 지역의 물가와 날씨, 수확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상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소씨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다미 배고프지? 간식 먹고 해라. 쟁반에는 다미가 제일 좋아하는 곶감과 시원한 수정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미는 방금 전까지 보이던 엄한 점장의 표정을 싹 지우고 입맛을 다셨습니다. 오, 곶감이다. 우리 새끼 천재가 머리 쓰느라 당 떨어지면 안 되지. 소씨는 다미의 입에 곶감을 쏙 넣어 주었습니다. 다미는 오물오물 곶감을 씹으며 볼이 빵빵해졌습니다. 어머니, 아까 김서방 봤어요? 돈 된다니까 엉덩이에 불난 것처럼 뛰어가던데요. 다미는 고씨를 뱉으며 으스댔습니다. 이제 조선 팔도에서 우리 만사 해결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저기 남산 밑에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소씨는 다미의 볼에 묻은 곶감 가루를 닦아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마,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니? 뭐 하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남들이 무시 못하게 떵떵거리고 어머니 비단옷도 사드리고 그리고 힘도 길러야죠. 돈이 힘이니까. 다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씨는 그런 다미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마, 엄마는 기와집도 필요 없고 비단옷도 필요 없어. 그냥 너랑 이렇게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소씨는 다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욕심은 우리 다미가 어른 흉내 내느라
너무 빨리 늙지 않는 거야. 다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소씨만이 다미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해질녘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다미와 소씨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응? 아까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물으셨죠? 그랬지. 다미는 지고 있는 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집은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집도 충분히 좋으니까요. 대신 나머지 돈은 소리를 사는데 쓸래요. 소리를 산다고? 네.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요. 관아 앞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다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똥통 옆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목소리를 사서 세상에 크게 들리게 해줄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니? 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힘없어서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거예요. 소씨가 빙그레 웃으며 다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다미 장사꾼 다 됐네.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귀한 걸 사려나 보구나. 고맙다 담아. 내가 엄마한테 와줘서 무슨 주워온 거지가. 주워왔든 내려왔든 너는 내 보물이야. 다미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소씨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꼬마 점장의 얼굴은 사라지고 어느새 곤히 잠든 7살 아이의 천진난만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씨는 잠든 다미의 위로 이불을 덮어주며 마루 너머로 보이는 한양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만사 해결소의 뒤편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특산품과 각 고을의 비밀이 적힌 장부들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 붓한자루로 나라를 움직였던 전설적인 인물 다미의 역사가 바로 이곳 작은 마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똥통에서 피어난 연꽃은 이제 막 그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를 지켜낸 과부 며느리 소씨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아이를 주워 키워 세상을 바꾸는 영웅으로 만든 여인. 사람들은 다미만 기억했지만 다미를 만든 건 소씨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과부 며느리와 천재 아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다미는 15살이 되었습니다. 만사 해결소는 조선 제1의 정보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심지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다미를 부르신다. 소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마, 괜찮겠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다미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다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소문이 다미냐? 예, 전하. 7살에 판서를 꺾고 이제는 조선 제1의 정보통이라 들었다. 과인을 위해 일할 생각은 없느냐? 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전하. 소인은 벼슬길에는 뜻이 없습니다. 왜냐? 벼슬아치는 임금의 신하이지만 소인은 백성에 버시고 싶습니다. 임금은 다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재미있는 아이로다.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대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때는 도와다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다미는 궁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소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 곁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살 거예요. 소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미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똥통 옆에 버려졌던 자신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소 씨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미는 속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지키고 어머니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세월이 흘러 다미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만 버는 장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의인이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재산을 털어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똥통 옆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 키운 과부 며느리 소 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미의 성공만 기억했지만 다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만든 건 소 씨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어느 날 늙어가는 소 씨가 다미에게 물었습니다. 다마, 후회하지 않니? 내가 그냥 벼슬아치가 되었으면 훨씬 편하게 살았을 텐데. 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주어주신 것도,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도,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푼 것으로 기억된다고. 소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미를 안았습니다. 잘 컸구나, 내 새끼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에 전해졌습니다. 똥통에서 피어난 연꽃, 과부 며느리가 키운 천재, 세상을 바꾼 사랑, 그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존재란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사랑만 있다면 똥통 옆 아기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소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미는 한양에서 가장 큰 사당을 지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어머니, 소 씨 부인의 묘. 다미는 평생 그 사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 억울한 백성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미는 천재였지만 진짜 천재는 다미를 키운 소 씨 부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를 믿고 키워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똥통 옆에서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 며느리와 천재 아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구하고 세상을 바꾼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똥통 옆에 아기를 주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그 아이를 끝까지 믿고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똥통 옆의 아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아기를 구할 수 있는 소 씨 부인일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기적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소 씨 부인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미의 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구할 수 있는 똥통 옆에 아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아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지만 잔잔한 울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